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은 제가 60살, 환갑을 맞은 한 남성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꺼내온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것은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이며 우리 인생의 남은 나날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갈 수도 있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하시고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나이 올해 꼭 60입니다. 사람들이 진생의 황혼기라 부르는 나이, 인생의 숱한 비바람을 거의 다 지나와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게 되는 나이죠. 은퇴를 하고 특히 5년 전 제 헌신적인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제 삶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적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창틈으로 스며드는 첫 햇살과 함께 눈을 뜹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뉴스를 보거나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베란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제가 애지중지 키우는 난초 화분 몇 개가 있습니다. 저는 잎사귀를 하나하나 정성껏 닦아주고 꽃망울이 터질 날을 기다리는 봉오리들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이 무심한 친구들은 말이 없지만 제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는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꽃망울이 돋아났을 때의 제 기쁨을 지켜봐주고 제가 아득한 그리움에 문득 한숨을 내쉴 때도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죠. 그러고 나면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상쾌하고 시원합니다. 저는 느린 걸음으로 걸으며 발밑의 흙의 감촉을 느끼고 새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에 귀를 기울입니다. 때로는 벤치에 앉아 바쁘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한때는 저토록 정신없는 흐름의 일부였지 하고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그저 조용한 관객일 뿐입니다. 오후에는 주로 창가에 앉아 오래된 책을 읽으며 아내가 생전에 즐겨 타주던 대추차를 마십니다.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이 넓은 집이 이제는 너무나 휑하게 느껴집니다. 아들과 딸은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 결코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순리니까요. 하지만 그런 이해심만으로는 해 진령마다 밀려오는 공허함을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외로움은 소리치거나 서럽게 우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 구석구석, 모든 물건, 심지어 제 숨결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활한 침묵의 공간이며 오직 동반자의 온기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무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재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혼자서는 제 몸 하나 돌볼 수 없어서도 아니고 어떤 절박한 필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나눌 친구가 간절했을 뿐입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고 낡은 영화를 보며 함께 이야기하고 가을이면 은행나무 길을 함께 산책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피곤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봐 줄 사람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것은 연결에 대한 갈망, 사람들이 부부의 정이라 부르는 따스한 감정에 대한 갈망이었고 그 어떤 물질적인 재산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4살 어린 56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은 삼청동의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전통 찻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오후의 서울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가을 햇살은 꿀처럼 노랗게 쏟아져 내렸고 창밖의 은행잎들은 바람에 부드럽게 몸을 뒤채며 길모퉁이를 온통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을의 부드러운 향기를 머금고 찻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단아한 모습의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렸고 무척이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또한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첫인사부터 저는 이상하리만치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장성한 아이들에 대해 그리고 이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난 인생의 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꽤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옛날 트로트를 좋아하고 90년대 로맨스 영화를 즐겨보며
자연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점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집 뒤뜰의 작은 정원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제 난초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웃자 찻집의 고즈넉한 공간 전체가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스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신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남은 인생을 평화와 나눔 속에서 함께 걸어갈 잃어버린 마지막 퍼즐 조각을 보내주신 것은 아닐까? 60 먹은 노인의 심장이 세월에 무뎌졌다고 생각했던 그 심장이 소년 시절처럼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의 만남들은 제 안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고 한강변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할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대화하며 식사하는 저녁, 더 이상 고요하지 않을 밤, 그리고 둘이 함께 떠나는 여행이 있는 미래를 말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한 달 가까이 서로를 알아간 후 그녀는 제게 진지한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랜 관계를 위해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쾌히 승낙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관계의 진전이며 그녀 또한 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식당을 골라 둘 다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처음의 분위기는 여전히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첫 만남 때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미소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순수한 온화함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계산적인, 탐색하는 듯한 낯선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그 부드럽고 맑은 음색이었지만 그녀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닌 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려면 처음부터 확실히 해둬야 할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오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한 제 요구사항이에요. 요구사항이라는 두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의 모든 따스함과 낭만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던 희망의 불길 위로 차디찬 냉수 한 바가지를 끼얹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교감과 나눔에 대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리 준비된 조항들이 담긴 협상과도 같았습니다. 당혹감, 실망감, 그리고 약간의 혼란이 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반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여성의 맞은편에 앉아 저는 문득 커다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이르러 감정이란 더 이상 두 영혼의 공명이 아니라 혹독한 조건이 붙은 계약서가 되어버린 걸까요? 사람들이 찾는 것은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일종의 보장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나온 우리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구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그 순간, 공간은 마치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저는 제 맞은편에 앉은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제 남은 인생의 온기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고 차갑고 견고한 벽이 솟아오른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뒤이어 내뱉은 말들은 마치 망치처럼 그 벽을 계속해서 내리쳤고 제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의 균열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첫 번째 요구, 그녀는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의 진심을 보여주고 또 우리 아들이 엄마의 미래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의 모든 재산을 우리 아들 명의로 이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걱정 없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모든 재산. 그것은 단순히 집 한 채나 예금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고된 노동의 결실이었고 저의 땀과 눈물이었으며 제 자식과 손주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버팀목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나눔이나 함께 가꾸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박탈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꽉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남의 따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특히 이 나이의 건강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는지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잔전감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반이 흔들리면 우리 건강의 전체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 요구는 바로 그 안전감의 기반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아주 원시적인 생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눈앞에 호랑이가 주는 위협과 전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안전에 대한 모든 위협은 동일한 반응, 즉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촉발합니다. 젊었을 때 코르티솔은 우리가 위급 상황에 대처하고 다시 균형을 찾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만성적이 되면 그것은 우리 몸을 조용히 파괴합니다. 혈압이 치솟고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은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잠은 설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며 머리가 맑지 않게 됩니다. 면역 체계도 약해져서 사소한 질병에도 쉽게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파괴는 육체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영혼을 공격합니다. 인생의 동반자, 마음의 친구가 아닌 걸어다니는 지갑으로 취급받는 느낌은 한 남자의 자존감의 끔찍한 모욕입니다. 그것은 제 가치가 제 인격이나 제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경험, 교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행 계좌의 숫자에만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렇게 상처 입은 자존감은 우울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것은 삶의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를 위축시키며 세상을 무의미하게 느끼게 합니다. 저는 병 때문이 아니라 바로 가족 안에서 무시당하고 자신의 가치를 잃었다는 느낌 때문에 무너져 내린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언뜻 들으면 제 건강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뒤에 숨겨진 다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통제였습니다. 그것은 저를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저만의 즐거움으로부터, 제가 수년 동안 소중히 가꿔온 관계들로부터 단절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노인에게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이나 비만만큼이나 해로운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강력한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는 것이 뇌에 가장 좋은 보약임을 증명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웃을 때 우리의 뇌는 자극을 받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심지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등산 친구들은 단순한 취미 동료가 아닙니다. 그들은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지나온 형제 같은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가파른 산길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무거운 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말 아침마다 함께 맑은 산 공기를 마시고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내려와서 막걸리 한 잔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위한 치유 요법입니다. 햇볕은 제 몸이 뼈 건강에 좋은 비타민 D를 합성하도록 돕습니다. 맑은 공기는 폐를 정화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웃음소리는 가장 효과적인 항우울제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고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도록 강요당하는 것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뻣뻣해지고 근육은 점차 위축될 것입니다. 이는 노인에게 흔하며 낙상과 자립 능력 상실의 주된 원인인 근감소증 현상입니다. 정신적으로 고립은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를 점차 위축시킵니다. 기억력은 감퇴하고 감정은 부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저는 숲에서 분리된 나무처럼 다른 나무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서서히 말라 죽어갈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상대방의 가장 푸른 잎사귀들을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공동생활 계획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내일부터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식단을 시작할 거예요. 자연식만 하는 거예요. 고기, 생선, 양념 없이요. 제가 다 알아봤는데 노인 건강에는 그게 최고래요. 그리고 오빠를 위해서 이 비싼 영양제들도 다 사놨어요. 전부 수입품이에요. 그녀는 마치 제게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형형색색의 약병들을 보고 제 앞에 놓인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향긋한 불고기 접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입안이 갑자기 씁쓸해졌습니다. 이것은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강 독재주의라고 부르는 형태였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체질, 취향 또는 개인적인 필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점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몸은 하나의 독립된 우주입니다. 생체 개별성의 원칙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식단이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맞는 식단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나이에 갑자기 육류와 생선에서 오는 단백질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벽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손실이 가속화되어 몸이 쇠약해집니다. 주로 동물성 식품의 풍부한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회복 불가능한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과 피로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식사는 단순히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기쁨,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김치찌개의 향기, 가족 모임에서 먹던 달콤한 갈비의 맛, 이 모든 것이 정신 건강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식사는 소통하고 나누는 자리입니다. 식사를 스트레스 받는 의무, 엄격한 시험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소화기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영양소 흡수 효율도 떨어집니다. 결국 아무리 건강하다고 알려진 음식을 먹어도 몸이 그것을 온전히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는 함께 부엌에 들어가 맛있고 건강한 요리법을 함께 탐색하는 사람이지 부엌을 엄격한 실험실로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다소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녀는 네 번째 요구를 꺼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드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오빠, 주말에 굳이 아들네 집에 갈 필요 없어요? 애들도 다 컸고 자기들 삶이 있잖아요. 우리 둘만의 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이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제 인생에서 가장 신성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자식과 손주들, 그들은 제 삶의 활력소이자 기쁨이며 제가 매일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옹알이를 하는 손주를 보고 품에 안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제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조부모가 손주와 함께 놀 때 몸에서는 이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행복감과 유대감을 높여줍니다. 다세대 간의 관계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신선한 에너지를 가져다주고 그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우리를 다시 젊어지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 선배 세대는 그들에게 삶의 경험과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것은 거대한 정신적 공허함을 만듭니다. 그것은 제 기쁨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저의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를 지극히 효심 깊은 아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소속감과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물질적, 정신적 요구 끝에 그녀는 마지막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교묘하고 섬세하게 표현되었지만 그 파괴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한숨을 쉬더니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요즘 옛날 친구들을 만났는데 남편들 이야기를 들으니 부럽더라고요.
제 친구 남편은 오빠보다 나이도 몇 살 더 많은데 아직도 40대처럼 건강하대요. 그녀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에 지우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비교였고 60살 남자의 기력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였습니다. 이러한 수행 불안감은 나이 든 남성들의 심리와 건강에 있어 조용하지만 매우 잔인한 적입니다. 그것은 스트레스와 자신감 결여를 유발하며 심지어 실제적인 생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60살의 우리 몸은 결코 40살 때와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자연의 진리이자 순리입니다. 황혼기의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는 친밀함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친밀함은 단지 육체적인 요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책할 때 꼭 잡은 손에 있고 날씨가 쌀쌀해질 때 상대방이 내 어깨에 걸쳐주는 외투에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오래된 영화를 보며 같이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몸져 누웠을 때 끓여주는 따뜻한 죽 한 그릇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풍파를 함께 겪어낸 두 영혼이 서로에게서 평화와 절대적인 안전을 찾는 깊은 교감입니다. 비현실적인 기대와 어색한 비교를 쫓는 것은 관계를 병들게 하고 신성한 가까움을 압박 가득한 시험으로 전락시킬 뿐입니다. 5가지 요구. 단 하룻밤 사이에 그 5가지 요구는 제가 전혀 원하지 않는 미래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재정적 안정을 잃고 친구와 나만의 즐거움을 잃고 건강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잃고 가족과의 연결을 잃고 비현실적인 기대의 압박 속에서 살아야 하는 미래. 그곳은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장이었습니다. 아무리 금으로 칠해져 있다 해도 여전히 새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직감, 몸의 가장 원초적인 지혜가 단 한 가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도망쳐. 그날 밤 식당을 황급히 빠져나온 뒤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아 한강변으로 가서 시동을 끄고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감과 약간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첫 파도가 지나가자 다른 낯선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자유로운 느낌이었죠. 제 몸과 직감이 함께 경보를 울렸고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 안에 홀로 앉아 있으니 해로운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더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5가지 요구가 안겨준 충격은 쓰라렸지만 역설적으로 저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제게 핵심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나이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건강하고 행복한 황혼의 재혼은 진정 어떤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 그리고 밤의 고요 속에서 그 혹독했던 5가지 요구와는 정반대로 제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관계의 5가지 기반이 제 마음속에 뚜렷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반, 그것은 투명성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재정적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전 재산의 명예 이전을 요구하는 대신 진정한 관계는 솔직함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각자의 재정 상황에 대해 마음을 터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평생 일궈온 재산은 저를 위한 안전장치이자 제 자손들을 위한 유산입니다. 상대방의 재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존중이야말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가장 높은 수준의 진심의 표현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비를 위한 공동지출 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둘이 함께 기여하는 공동기금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기금은 서로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유채꽃 필 무렵 제주도로 떠나는 여행.
멀리 사는 오랜 친구들을 방문하는 여정, 또는 건강상의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 이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각자는 재정적으로 독립된 개체로 남지만 우리는 같은 길을 함께 걷기로 선택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은 더 이상 걱정과 의심의 원천이 아니라 함께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만들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 기반, 그것은 함께 가꾸면서도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공동의 공간과 개인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게 친구들과의 등산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실질적으로 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소유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숨막힐 정도로 뿌리를 서로 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같은 하늘을 이고 있지만 각자의 가지를 뻗고 햇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그림 하나를 상상해 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을 함께 산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면 저는 여전히 배낭을 메고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오르고 구름과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동반자는 꽃꽂이 수업에 가거나 독서 클럽에 참석하여 꽃의 향기와 책장에서 얻은 새로운 생각들을 집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서로의 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서로 어디에 갔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신문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서로에게 신나게 나누어 줍니다. 제가 새로 발견한 등산로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녀는 새로 배운 꽃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까지 더불어 살게 됩니다. 그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세 번째 기반, 그것은 건강 독재의 강요가 아닌 함께 시작하는 공동의 건강 여정입니다. 건강은 개인적인 여정이지만 그 여정을 함께할 동료가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내일부터 우리는 이렇게만 먹을 거야 라고 선언하는 대신 진정한 동반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더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저는 우리가 아침에 함께 장을 보러 가서 신선한 채소와 반짝이는 생선을 함께 고르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우리는 함께 부엌에 들어가 한 명은 채소를 다듬고 다른 한 명은 간을 맞추며 부엌은 긴장된 침묵이 아닌 웃음소리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새로운 요리법을 함께 찾아보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실험해 볼 것입니다. 오늘 요리가 좀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웃고 내일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연결의 활동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지하는 대신 우리는 서로 운동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우리 같이 한 바퀴 걸을까요? 그것은 명령이 아닌 사랑이 담긴 초대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큰 응원단이 되어 작은 진전을 함께 축하하고 둘 중 하나가 게으름을 피울 때 서로를 격려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은 더 이상 혈압이나 혈당의 이야기가 아니라 관심과 사랑의 이야기가 됩니다. 네 번째 기반, 그리고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바로 가족의 품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가 과거의 관계를 끊어내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족을 더 크고 따뜻하게 만들 기회여야 합니다. 우리 이제 당신 자식들 보러 갈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이해심 깊은 동반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아이들 보러 가요. 저도 손주들이 보고 싶네요. 저는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이 두 가족을 잇는 다리가 되는 미래를 꿈꿉니다. 주말 가족 모임에는 더 이상 제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도 함께 할 것입니다. 집은 더 북적거리고 활기차질 것입니다. 제 손주들은 사랑을 주고 이야기를 들려줄 할머니가 한 명 더 생길 것이고 그녀의 자손들 또한 기댈 수 있는 할아버지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손주들의 생일을 챙겨주고 그들이 아플 때 함께 걱정하며
좋은 성과를 냈을 때 함께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황혼의 사랑은 단지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가족 시스템의 융합이며 모든 구성원을 위한 더 견고하고 넓은 지지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동반자는 자식들이 제게 주는 사랑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그 사랑을 가꾸고 두 배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다섯 번째 기반, 그것은 인생의 모든 단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는 진정한 친밀감입니다. 황혼기의 건강한 관계는 젊은 시절의 압박과 비현실적인 기대를 넘어 친밀감의 의미를 용감하게 재정의해야 합니다. 친밀감은 기력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연결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산책할 때 꼭 잡은 따뜻한 손길, 말없이 온기를 전하는 교감입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찬바람이 불어올 때 그녀가 내 어깨에 걸쳐주는 외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란히 앉아 책을 읽을 때의 편안한 침묵, 각자 자신의 세계에 있지만 여전히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밀감, 그것은 제가 젊은 시절에 대해 수십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도 지루한 기색 없이 인내심 있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그녀가 끓여주는 따뜻한 파죽 한 그릇이고 긴 하루를 보낸 그녀의 피곤한 다리를 제가 부드럽게 주물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 오래된 영화를 다시 보며 익숙한 장면에서 함께 미소 짓거나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나오며 온갖 단맛과 쓴맛을 다 맛본 두 영혼이 이제 서로의 곁에서 절대적인 평화를 찾는 깊은 교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위해 그 자리에 존재하며 시간의 주름과 신체의 변화를 모두 포함한 지금 이 순간에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속 가능하고 치유적인 친밀감입니다. 이 다섯 가지 기반, 그것들은 마치 한 손의 다섯 손가락과 같아서 함께 모여 행복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존중, 자유, 기쁨, 화합, 그리고 이해 위에 세워진 행복입니다. 그것이야말로 60살의 한 남자가 결코 타협하거나 맞바꾸지 않기로 결심한 종류의 행복입니다. 그날 밤 이후 제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행복의 다섯 가지 기반을 마음속에 그린 뒤 저는 더 깊은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온화하고 단아해 보였던 한 여성이 어째서 그토록 가혹한 요구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저는 왜 아주 잠시나마 그 소용돌이에 거의 빨려 들어갈 뻔했을까? 그 해답은 단지 한 개인의 성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심리적 두려움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황혼재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듣기에는 낭만적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압박과 복잡한 기대감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후 혼자 보내는 시간 또한 길어졌습니다. 남은 인생의 동반자를 찾으려는 욕구는 지극히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노년의 친구 찾기를 권장하는 사회가 때로는 보이지 않는 덫을 놓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매우 현실적인 걱정을 품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재혼하시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 새로운 사람이 정말 우리 부모님께 잘해드릴까? 아니면 재산만 노리는 건 아닐까? 이러한 걱정들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혼 후 재산 다툼으로 비극을 맞았거나 돈 문제로 관계가 파탄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났던 그 여성처럼 당사자들은 처음부터 단호한 재정적 요구를 제시함으로써 자신과 자녀의 미래를 보호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용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 기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방어적인 행동이야말로 모든 관계의 핵심인 신뢰와 존중의 기반을 파괴하는 무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바로 우리 자신, 당사자들 또한 매우 강력한 심리적 적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슬픔과 다릅니다. 그것은 끈질기게 파고드는 감정이며
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공허함입니다. 이 두려움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기준을 낮추게 하며 단지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조건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우리는 더 이상 명철한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갈망이라는 렌즈를 통해 상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좋은 점만 보려 하고 우리의 직감이 가리키는 위험 신호들은 애써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혼자인 것보다는 낫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타협하고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거나 그 문제들이 결국은 괜찮아질 것이라고 자신을 속입니다. 이것은 극도로 위험한 심리적 함정입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해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독이 든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불편함을 가라앉힐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안에서부터 파괴할 것입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우리는 연결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대한 해답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성급하게 누군가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당신처럼 공허한 사람을 끌어당기거나 더 나쁘게는 그 공허함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끌어당길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진정한 힘은 먼저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내 영혼 안에서부터 피어나는 불꽃이어야 합니다. 완벽한 상대를 찾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대신 그 에너지를 바로 나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먼저 스스로 완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즐겁게 하는가? 어쩌면 그것은 젊은 시절 잊고 지냈던 열정일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사진교실에 등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마다 외로움을 느끼는 대신 저는 카메라를 들고 거리의 구석구석과 사람들을 탐험하고 새로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에 설렘을 느낍니다. 잊고 지냈던 오랜 친구들, 일과 가정의 쳇바퀴 속에서 희미해졌던 관계들과 다시 연결하십시오.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커피 한 잔의 만남, 함께 떠나는 짧은 여행. 그런 것들은 천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주위에는 사랑과 지지의 네트워크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입니다.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매일 걷고 충분한 잠을 자십시오. 단 5분이라도 명상을 배워 자신의 호흡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당신의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온할 때 당신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는 그 자체로 매력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관전한 전체가 되었을 때, 누군가가 자신을 관성시켜줄 필요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인생의 동반자가 나타난다면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외로움에서 구해줄 구원자가 아닐 것입니다. 대신 그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을 함께 나눌 멋진 보완제이자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행복한 사람의 위치에 서게 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명철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에 눈이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진심이고 무엇이 계산인지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에서 아니오라고 말하고 돌아설 충분한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불안과 타협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보다 평온하게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건강한 관계인지, 그리고 무엇이 달콤한 약속으로 위장된 덫에 불과한지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저는 그날의 만남에서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 가혹한 5가지 요구로부터, 그리고 숨막히는 미래가 될 것이 분명했던 그 관계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60살 먹은 노인이 그토록 기대한 끝에 결국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다고요. 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승리였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명철함의 승리였습니다. 제가 등을 돌려 걸어 나올 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제 몸과 직감이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요구들을 들었을 때 가슴을 조여오던 느낌, 등골을 타고 흐르던 그 서늘함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울부짖던 몸의 원초적인 지혜였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길이 위험하며 제 평온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동한 것이야말로 제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둘러 다른 관계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새로운 여정, 바로 제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사진교실에 정말로 등록했습니다. 조리개와 셔터 속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빛을 포착하고 가장 평범한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카메라는 제 새로운 동반자가 되었고 마치 아이처럼 호기심과 놀라움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혼자 강릉으로 여행을 떠나 텅 빈 해변을 거닐며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바닷바람의 짠맛을 느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오히려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진정으로 즐기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손주들과 보냈습니다. 또한 등산 친구들에게 돌아가 그들과 함께 새로운 정상에 오르고 함께 웃으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그 여성을 비난하거나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도 그녀만의 두려움과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 또한 과거의 상처와 압박감의 또 다른 희생자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교훈이며 위험 신호, 레드 플래그즈를 인지하는 것의 중요성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용기에 대한 일깨움입니다. 황혼기의 행복은 당신이 재혼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민등록 서류의 빈칸을 채워줄 누군가가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당신이 의미 있고 건강하며 연결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 자신과의 연결, 열정과의 연결, 친구, 가족, 그리고 자연과의 연결 말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인생의 동반자는 이미 충만한 당신의 삶에 더해지는 멋진 선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어쩌면 외로움을 느끼며 안식처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몸의 지혜를 믿으십시오. 당신 마음이 속삭이는 소리를 믿으십시오. 해로운 관계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건강과 평온, 그리고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입니다. 음악이 더욱 웅장하고 긍정적으로 고조된다. 이제 마지막 그림 한 폭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맑게 갠 어느 가을 아침, 북한산 정상에 서 있는 60살의 한 남자를.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며 나뭇잎과 젖은 흙의 향기를 실어 나릅니다. 그는 자유의 맑은 공기를 가슴 깊이 가득 들이마십니다. 그는 발 아래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그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평화를 찾은 사람의 미소입니다. 그 남자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여전히 사랑의 마음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결코 닫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이나 제 가치를 증명해야 할 상대를 찾지 않습니다. 저는 동반자를 찾습니다.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손에 손을 잡고 인생의 또 다른 정상들을 함께 오를 사람.
이 평온한 미소를 함께 나눌 사람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때가 무르익으면 그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